그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 조금 한번 했었고요. 혹시 이번에 저기 책 나온 거 이러고 보셨죠? 그런 걸 다 기반해서. 그렇지. 아니 나는 표지하고 목차를 읽어봤냐 이거지. 표지하고 목차만 다 읽어봐도 책은 50% 이미 자기하고 친구 맺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떠냐 이래갖고 오늘 좀 준비한 강의고요. 특히 이제 뭐 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열풍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 전혀 엉뚱한 사회 현상으로 지금 나와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과 인간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이 판을 갖다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논쟁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거 비트코인에 한번 집어넣어봐 말아봐 대박이 나면 어차피 없는 거 한번 집어넣었다가 안 되면 쪽박 차버리고 잘 되면 대박이 되는데 그러면 인생 한번 바꿔봐 이런 내 마음에 저기 잠재돼 있던 어떤 투기의 욕망을 갖다 슬슬 부추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주제가 들어가면서 야 확실히 이 기술과 인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구나. 그러고 매우 직접적이구나. 그러고 매우 파괴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블록체인 그렇게 비트코인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뭐 말하자면 누가 만드는 생산자냐 뭐 이거는 약간 논쟁이 있는데 요번에 저기 뭐 소송이 들어가고 밝혀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이 비트코인 하나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 기술 하나가 전 세계적인 이게 투기라고 그러든 투자라고 그러든 이런 열풍 사회 현상을 갖다 만들어내는 걸 갖다 보면 어찌 보면 이거를 갖다 만드는 데는 아주 많은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2009년 저거 비트코인 하나 딱 해놓은 걸 갖고 이렇게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 가치나 그리고 기술과 어떤 인간의 이런 어떤 관계하는 밀접도 그리고 형식 이거는 매우 파괴적일 수도 있고 매우 광범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었어요. 이걸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지 않나 이러시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인데요. 먼저 이제 왜 비트코인을 갖다 왜 만들었지? 뭐 이런 좀 문제인식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의견을 약간 모아 정리해 본 거예요. 보면 하나는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갖다 지켜주지 못한다. 이게 어디부터 2008년에 금융위기 왔던 그 기억나죠? 서브 모기지 여기서 하고 리만 브러더스가 망해지고 나서 월스트리트의 어떤 이 금융 투자 은행들이 떼거지로 파산해 들어가고 떼거지로 파산해 들어가는 파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잖아요. 은행이 예금을 갖다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급 준비율 정도만 남겨놔 놓고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투자를 하는데 그럼 또 이쪽에서 내가 나간 돈이 또 돈 벌어 갖고 또 들어오잖아. 그거 말하자면 돈에 주민등록번호 써갖고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저기 대출해 줬어요. 근데 얘가 돌고 돌아갖고 또 예금으로 또 들어오는 거야. 또 얘는 나는 또 1분 내고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것을 계속 무한정 반복을 하는 거죠. 은행들이. 투자은행이라는 이유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네들이 이 생산 시스템을 장악하고 그로부터 분류돼 들어가는. 이래서 이제 자고로 돈을 갖다 버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뭐 이리저리 되고 경기가 막 좋을 때는 돈 벌어주니까 이 회전율이 높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그럴 수는 없고 한번 딱 브레이크가 딱 걸려갖고 내 돈 어디 갔지? 야 빨리 찾아야지 하고 은행 가갖고 돈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죠 은행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불 불능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은행을 믿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은행이 말하자면 은행이 나에 갖다 돈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를 2008년에 다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당사자는 중앙은행의 화폐 가치를 갖다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는. 그래서 이제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이제 2008년부터 세계적으로 돈 찍어내기를 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 이런 나라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최근에 뭐 저기 아르헨티나나 그러고 저기 말한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는 그냥 막 찍어내갖고 돈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데 이런 어떤 중앙은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페소가 더 위험한가? 비트코인은 더 위험한가? 은행은 더 이상 우리를 갖다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은행이 이제 신용버블을 갖다 만든다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은행의 어떤 이런 또 무정부적인 어떤 계속되는 어떤 대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은행이 이제 계속 이제 대출을 해주잖아. 그러고 이제 지불 불능이 되면 이걸 갖다 누가 떠안아요? 회생 국가가 떠안잖아요. 은행에. 그럼 국가가 떠안으면 국가는 그 돈을 갖다 어떻게 찍어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든지 복지를 축소하든지 결국은 국민의 몫이 된다는 거죠. 은행이 내가 저축해놓은 내 자산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네들의 악덕 행강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도 손해를 갖다 끼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신이 아니라 자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가 IMF 요번에 이제 2008년에 딱 맞았는데 아일랜드가 정말 잘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아일랜드 그게 어디야? 버블린이죠. 그 수도? 여기에 세계 아마 IT의 본사가 3개인가 4개인가 아마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일랜드가.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이쪽도 돈 버는 거 여기 이제 혹해갖고 그 부동산을 잔뜩 개발해. 대출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론처럼. 이래갖고 딱 터지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요. 국민 400만인데 43만 채의 집이 비어 있는 거야. 집만 동그라니 있는 거죠. 주인 없는. 그러면서도 10만 명은 집이 또 없는 상태가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나의 갖다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왜 비트코인 열풍이 많이 부르냐.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런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위안화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떼부자들이 많잖아요. 갑부들이. 그래서 이 자산을 비트코인을 통해 갖고 해외에 보관이 용이한. 그럼 이거는 안 걸리는 거야. 이런 이제 문제가. 그리고 나이 갖다가 자산을 유지할 이럴 이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비트코인하고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관계를 갖다 먼저 살짝 예를 드리고 나면 실은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다른 문제죠.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기반한 하나의 뭔가 결과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실은 이런 고민 속에 비트코인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만들어 놓으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우리 고민을 약간 가져가 보고,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 블록체인에 대한 고민으로 이렇게 좀 옮겨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그러기도 하고 가상화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게 화폐인가 아니면 금융상품인가? 한편에서는 화폐로서의 기능도 있고, 하나는 이게 투자의 대상이잖아요. 살까 말까, 몇 배 뛰었다는데. 그래서 전자화폐, 대안화폐에 갖다 가능성, 그리고 투기 대상이 된 비트코인, 이런 이제 양면을 지니고 괴물처럼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게 화폐의 어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사회책에 보면 화폐의 3대 기능 이러면, 첫째는 교환 매매 기능, 그리고 가치 척도의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는 거죠. 이게 가치 척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갖다 교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이 사회는. 이제 교환하려면 그거를 어떤 양으로 자기 정리를 해요. 이건 양적 추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을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환이 된다고. 이게 100만 원짜리요, 저거 10만 원짜리요, 그러면 저거 10개 주면 나 이거 1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적 추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가격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거는 어째 봐보면 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을 숫자라는 양으로 추상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런 그 양, 가격, 이거는 이 가치와 이 말하자면 비례관계가 신뢰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컵 저거는 100만 원 해놨는데 이건 택도 없이 뭐 500원 이럴 수는 없는 문제라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치 척도에 갖다 기능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그거 갖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돈 벌었으면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래요, 화폐는.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이제 암호화폐가 이런 기능과, 그리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실제 화폐의 어떤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뭐 로드맵 아니면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건가, 이런 걸 양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겠죠. 그 가능성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일단 화폐로서 이제 이리저리 그 사례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사례들은 많이 보여요. 뭐 일본 이제 어떤 화면 보면 비트코인 이제 QR 코드로 팁을 갖다 결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친구들이 막 모여 있어, 화면에서. 그래서 한 친구가 막 말하자면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박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비트코인 QR 코드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잘했어 이러고 딱 찍어 갖고 있잖아. 비트코인을 팁으로 탁탁탁 넣어주면 그 팁이 이 사람 전자지갑에 다 쌓이는 거지. 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뉴욕은 그 비트코인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빗썸이나 이런 이제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가 중개상들이 있잖아요. 이쪽을 더 거치지 않고 경매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달러하고 원을 은행을 통해서 환전하잖아요. 환전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중개업소 없이 환전을 갖다 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네들은 여기서 경매해갖고 얼마 이제 몇 달러 이렇게 이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제 베를린인데,
그러니까 벨리는 좀 아담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다국적 군단들이 많은가 봐. 예? 시민들이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개방성과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실험들을 좀 그 가능 게 있지 않냐 이런 건데요. 일단 이제 뭐 숙박업의 코인 결제들은 기본적으로 좀 가능한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보는 그 시점이면 몇 년 전쯤 됐을 수 있겠는데, 그 50개 정도의 매장에서 이제 코인 결제가 이제 가능한 이런가 봐. 그러니까 그러고 라스베가스에는 비트코인 ATM기가 있고, 그러니까 달러를 집어넣으면 코인 QR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내 전자지갑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ATM 기계가 있다고 저기 달러 그 100달러 집어넣었지만 동전 몇 개 나오는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코인 왜 비자 써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실물이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상징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은 아무런 형체도 없고 그냥 내 정보로 들어와 있을 따름인 거죠. 그게 내 전자지갑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 QR 코드를 갖다 거기 또 집어넣으면 달러로 환전해갖고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더 확대됐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13개 국가에서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12개 종류의 화폐와 비트코인이 이렇게 교환 가능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남미나 이런 데서는 이 기능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열광하더라고요. 국제 소액 송금 시장에 갖다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남미나 이쪽은 이제 요새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하나 세기도 하고 이런데, 소액 송금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 국제 송금을, 이게 수수료가 너무 많은 거야. 적게. 그러니까 많이 송금할 때 이제 그거 되지만, 그런데 이 비트코인으로 그거 하면 수수료도 없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제 이런 이제 송금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QR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로부터 후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왜 텔레비전에 늘 나오는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난민 이렇게 구호하건 뭐 유니세프나 뭐 이렇게 많잖아요. 보통 이런 후원이나 어떤 자선단체의 후원금 중에 몇 퍼센트더라? 50%인가 60%가 그 후원단체 사람들의 운영 자금으로 나가고, 실제로 전달하는, 이거는 한 40%? 30-40%? 이런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QR 코드를 갖다가 하면 직접 가는 거죠. 이것도 중간을 갖다 거치지 않고. 그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어떤 말하자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실제 사 모으고 있고, 이런 면에서 화폐, 어떤 대안 화폐로서의 자기 기능들은 이러저런 흔적을 갖고 실험되고 있기도 하고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안 화폐 아니면 뭐 암호 화폐로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약간 소교를 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가치 척도라는 면에서 2009년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통제되지 않는 어떤 시장 원리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종잡을 수 없게 됐고 예측될 수 없고, 이게 가치 척도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 어떤 질적 가치를 양쪽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상호 상관성에 적합하냐, 그러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성은 뭔가 하면 이거를 내가 가격을 매기는 거하고 저 사람이 가격을 매기는 거하고 비슷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객관성이. 그런 면에서 이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와 어떤 가격의 연관성, 그리고 객관성, 이거를 사실상 상실해 왔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저는 비트코인이 이게 뭐 2천만 원 갔다가 뭐 지금 800만 원 왔다가 또 400만 원 또 올라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어떤 결제 시장은 많이 축소될 것 같아요. 이 불안정한 걸 어떤 누가 사업을 하면서 누가 받겠냔 말이죠. 처음에 거기 안정적일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러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화폐의 기본 기능인 이 가치 척도의 기능을 갖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대안 화폐로 가려면 어떤 기존 화폐보다 비교 우위를 서야 되잖아요. 근데 화폐의 핵심은 신뢰 문제고 어떤 객관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 면제에서 기존 어떤 국가 단위의 갖다 불안 지폐가 갖는 가치 척도 기능에 훨씬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다음에 교환 매매 기능인데요. 근데 이제 가치 척도 기능이 떨어지면 교환 매매 기능도 구조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갖다 누가 받으려고 그러냔 말이지.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이거 갖고 내가 안 살려고 그럴 거라고.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이건 나는 안 받으려고 그럴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건 구조적으로 그것이고, 확장성도 매우 제한적이며,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이너서클 내의 어떤 지불 수단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을 화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 우리 마을 내에서 쓰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쿠폰 이런 것들도 일종의 화폐잖아요. 그 안에서 쓰는. 그러면 이게 어떤 블록체인,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이너서클 내에 말하자면 어떤 지불 수단으로 거기 된다든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되고 환산되는 문제, 이런 이너서클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달러하고 어떤 함수 관계가 갖느냐, 이거하고 다르게 여기는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존 화폐가 갖고 있는 객관성 신뢰도를 갖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저장 수단으로서의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쓸 수밖에는 방향을 갖다 현재 모색 중이다. 대박과 쪽박 사이에. 이게 어쨌든 투자 대상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금이나 내가 금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야, 이게 미래 가치가 정말 큰 것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해서 이거는 실험 중이다. 일단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문제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면에서 기술적 문제가 여전히 어떤 화폐로서의 자기 지속 가능성, 객관성들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먼저 채굴 과정에 대한 부작용인데, 뭐 뒤에 제가 그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요거는 약간 그냥 전기 사용이 엄청나대요. 그러고 이 채굴이 1억 개인가를 딱 정해놔갖고 말하자면 5천만 개 되고 나면 점점 더 채굴을 갖다 어렵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채굴 과정에 대한 어떤 기술 과정을 약간 그림으로 뒤에 설명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가 자꾸 증가해갖고 이제 보상도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쭉 올라가면 그 한 달 내내 컴퓨터를 밤새 돌려갖고 20개가 채굴됐는데 다음에는 이게 10개밖에 채굴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 더 뛰었다. 그러면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반으로 줄었어도. 그런데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채굴은 잘 안 된다. 이래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동기가 부여되는 문제지 어떤 화폐로서의 어떤 발행의 안정성을 갖는 이런 이제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도 뒤에서 이제 조금 보시겠지만 거래소에 갖다 불안정성,
이게 거래 과정의 불안정성이기도 하고 해킹, 단합, 사기, 시장 조작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제 이 코인도 지금 155개, 200개 이런 정도 코인의 개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이게 말하면 이더리움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이제 빅코인이 있고 정말 이제 동전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빅코인도 조작되느냐라는 질문에 노라고 답을 안 하더라는 거지.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는 면에서 뭐 이 금융자본주의에 합법적 사기든 아니면 비합법적 사기는 늘 깔리고 있으니까 주식도 자 좋아요 이 약장사처럼 이거 막 뜰 것처럼 이래놓고 다음에 먹고 튀고 뭐 사기는 늘 일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금융상품으로서의 이런 거라면 뭐 또 저기 다단계 또 하나 당했다 이렇게 취급하면 될 문제지만 지금 이게 화폐로서의 이런 어떤 생산과 어떤 유통 과정이 이렇다라면 결정적으로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힘든 문제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금방 좀 말했지만 지금 대형 코인과 동전 1,550개의 이제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이들 간에 상호 시장 확장도 같이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한 단일 화폐는 단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단일성을 갖다 갖추는데도 기본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문제점은 근대 국가의 화폐와 이제 시장에서 이 화폐가 이렇게 암호화폐 내지는 어떤 대안화폐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게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가장 크게 넘어서야 될 이 산을 실제 넘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71년 이제 금태환 정지되고요. 이 금태환 정지된 것도 저기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래 됐던 거잖아요. 베트남 전쟁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은 없고 달러 율링 찍어갖고 갖다 다 됐는데 세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것도 지불 정지인 것 같거든. 왜냐면 금을 안 해놓고 일단 찍어 놔놓고 바꿔줄게 이래갖고 갑자기 전부 다 야 달러 바꿔줘 막 이래버린 거죠. 금 가격 막 뛰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나 금 없는데 지불 정지 선언한 게 이 금태환 정지라는 거죠 이게. 하여간 뭐 이리저리 해서 화폐 역사를 오늘 다 이야기하기는 이제 못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불안지폐의 상태가 되고 불안지폐의 상태가 되니까 이제 변동환율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야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쌍방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태환이 금 기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래서 어쨌든 화폐 발행권은 특히 이제 후기 자본주의 근대 국가로 이제 들어오면서 국가 경제나 시장 정책 이게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 발행권이 화폐 발행권을 갖다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또 소비 자본주의가 되고 이제 금융 자본주의 후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또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이 유동성 정책은 국가의 핵심 권한이 돼 있고 이 기득권을 가진 정부와 은행이 이것을 갖다 그냥 놓아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 블록체인이라고 자기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이네들한테 권한을 내줄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여기다 기축통화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화가 한 나라에서만 그렇게 되는 문제냐? 이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미 1초에 몇백 조의 이 세계 투자가 진행되고 달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던가 이럴 정도 이 말하는 유동성 시장도 세계화돼 있고 이러면 그 어찌 보면 화폐 전쟁이기도 하고 환율 전쟁이기도 한 이런 이제 판국인데 여기에서 달러가 물론 기축 통화로서의 자격은 금태환이 정지되면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이제 2차 대전 이제 미국이 이제 되면서 야 어떡할래?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준을 삼은 나머지 하자.
이렇게 44년에 지네끼리 다 합의를 봤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말하자면 언어와 기준을 가진 놈이 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얘네들은 기준을 달러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우리가 이제 넘버원이야,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승인받은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만 이게 2008년 뭐 사태 이후에도 이제 위안화 결제가 어떻게 된다는 등, 중동에서 또 무슨 결제가 된다라는 등 이러면서 그 기축통화에 대한 이게 말하는 도전들이 이리저리 진행됐으나 별로 그 말하자면 패배한 혁명 반란으로 현재 그거 지금은 또 달러의 위세는 등등하고, 그러고 전 세계의 장롱 속에 묶여져 있는 달러만 다 꺼내도 미국이 망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찍어놔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그러고 은행에 착 쟁여놔. 왜냐면 이거 자기 자산이고 죽을 때 급할 때 쓰려고. 이게 말하는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라는 거죠. 시장에서도 무기고, 그러고 서로 환율에서도 무기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달러가 있는데,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 달러가 왜 내려놔? 그죠? 대안화폐. 예. 이게 더 앞에 것도 다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넘어서기에는 더 많은 환경과 새로운 필요성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소결 조금 이렇게 해보면 이걸 이제 화폐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 것부터의 약간 물신화 과정들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 화폐. 그러고 그것이 실물과 어떤 조건과 환경에 기반하지 않고 어떤 관념적으로 많이 확대돼서 이야기가 좀 진행된 바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말하는 보조화폐나 제한된 영역의 지불수단 등으로는 기능할 수 있겠으나 어떤 국가 단위 화폐로 대체하는 방향은 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 실험으로는. 앞으로 또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어떤 필요성의 사회 시스템이 변화가 된다든지 이러면서는 또 모르겠죠. 이런 것 같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실용은 아까 이제 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능보다는 플랫폼 기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제 플랫폼 기능은 조금 이제 뒤에 보겠으나, 이제 말하자면 암호화폐, 어떤 가상화폐는 내부의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장부들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 약간 주식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인센티브 주기 위한 이런 이제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와갖고 금융 상품화되고 어떤 화폐로서 이제 이렇게 가져서 문제 있지만, 실은 이게 이제 플랫폼 기능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 내에 말하자면 안드로이드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런 것들이 탑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화폐로서의 어떤 비트코인을 살펴봤다면, 이제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상화폐는 좀 어떠냐. 여기에는 좀 이제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는 좀 냉정하게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21세기 어떤 골드러시는 지속 가능한가? 와, 이거 뭐 하루 자고 나면 2배 올랐고, 이틀 자고 나면 몇 배 올랐고. 제가 올 초인가에 막 그 워드 작업할 때 있잖아. 1 비트코인에 600만 원 올라졌다. 800만 원 되는 이때, 야 빨리, 야 내가 그때 저거 진작 샀어야 했네. 난 저거 봤었는데 이랬는데 있잖아. 불과 얼마 안 되고 2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골드러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편한 어떤 진실들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하나는 도둑질, 화폐 휴거 현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휴거는 이게 휴거의 날이 오면 싹 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어디론가? 미싸웁니까? 여러분, 미싸웁니까? 반응이 안 좋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소에 저장돼 있던 2억 원이 털리는데 3분 12초에 이렇게 털리는 거예요. 이 정도 허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다가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섬세해서 여기는 위변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해킹이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 내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져 생산되는 이 과정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생산됐잖아요. 이걸 갖다 팔고 사는 세상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것 같은 이런 건데, 주식이나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가 그러고 질서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 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정보재잖아. 정보재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IT로.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이 이렇게 좀 허술하면 이렇게 도둑질이 이 정도 다 블랙 해커들에 의해서 로그인은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리고 있고, 개인의 전자지급도 통째로 털리네. 거래소 있는 것만 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화면은 이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사고 팔고 내 이제 전자지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메일이 하나 와. 그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민한 시세 조정은 이제 이렇습니다 하고 있잖아. 싹 들어오거든. 그냥 딱 클릭하잖아. 바이러스가 딱 감염되는 거지. 그러고는 내 전자지갑을 통으로 몇 초 안에 싹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러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제 블랙 해커들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화이트 해커겠죠, 그죠? 그런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블랙 해커들을 잡겠다고 막, 자, 추적조, 편성해 쫙 가봤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QR코드까지는 보여요. 그런데 이 익명성 때문에 마무리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거래소 사이트는 보안이 허서 유리지갑이다. 하물며 해외 IP 차단조차도 안 돼 있는 이런 이제 허술함들이 불편한 진실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굴기에 숨겨진 비밀인데, 여러분 채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따 이제 뭐를 갖다 채굴이라 이야기하는가는 제가 다시 기술적 용어로 한번 설명 기회를 갖다 드릴 것이고, 일단 우리가 들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 이렇게 캐내는 거잖아, 그죠? 골드러시를 하려고 그러면 저기 스페인 얘네들이 남아메리카 가갖고 금광들이 있으니까 금을 그냥 갖다 실어 나르잖아요. 그냥 캐기만 한 금이니까. 이게 이것처럼 비트코인도 힘쳐서 캔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캐기 위해서는 금은 삽자루 갖고 꼬갱이 갖고 캐야 되지만 얘는 컴퓨터 갖고 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채굴기하고 일반 컴퓨터 차이는 그래픽 카드를 6개를 갖다 더 써야 되는데, 채굴기에는 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결국은 채굴기의 성능을 결정하고, 대충 한 대당 250만 원 정도 되고, 그래픽 카드가 한 그 중에 90% 정도의 갖다 비용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17년 8월 기준으로 채굴기 100대를 갖다 가동하는데 월 전기료가 1,100만 원 정도 들고, 한 대당 1kWh 정도 된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용어가 이제 살짝 자급 증명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합의 알고리즘인 1, 2세대 블록체인의 경우는 이렇게 가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채굴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굴이 이제 됨에 따라서 채굴의 난이도가 이제 높아져 갖고 결국은 채굴 비용이 높아지지만 코인의 가격으로
보상되지 않으면 적자 상태로 직면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채굴 과정, 채굴 조건에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유사수신행위, 이것도 많은가 봐요. 유사수신행위는 채굴업체는 대부분 다 다단계 투자 구조를 갖고 있대요. 실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뭐 100대, 200대 갖고는 채굴의 성능이 별로 안 나오는가 봐요. 왜 만약 100대, 200대 갖다 놔야 되는 건 뒤에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중국 뭐 이런 데서는 10,000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데 이걸 갖다 지 돈으로 하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다 크라우드 펀딩 다 하는 거죠. 어? 해갖고 그럼 이제 얼마 해갖고 내가 그거 하겠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펀딩이 잘 돼갖고 그렇게 가는 이제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골드러시 같은 거, 야, 나는 뭐 채굴기 없어? 어? 그런데 우리 채굴기 요번에 말하자면 10,000대 있는데 투자하셔. 어? 이러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단계 구조처럼 쫙 한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 이렇게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고요. 나는 부자다, 이런 구호가 유행을 한대요. 그냥 딱 하나, 나는 부자다.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만 원 되는 걸 눈 뜨고 나면 100원이 1,000원이 되고, 이틀 뒤면 1,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그 10만 원이 억이 되고. 이걸 갖다 왜 투자를 안 하냔 말이야. 에? 누가 다 투자를 했어? 니네 집 반틈만 갖고 와. 에? 이거 있잖아. 정말 인생에 이만한 기회는 딱 한 번 오는 거야. 좀 이따 다 해. 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돼. 에? 이래. 하실 때 되실 것 같은데. 좀 설득력이 있죠. 있어요. 아, 좀 이따 우리 회사 광고 시간 좀. 이래서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인용되고, 그런 먹튀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보겠지만, 아까 소형 코인들이 많아요. 많대요.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는 거는 1, 2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3세대 대형 코인들만 이제 좀 나오는데, 소형 코인이 나오면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만약 블록체인에서 똑같이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짬짬이를 해야 되는 거야. 와, 이거 좋은 거 나왔다, 어? 라고 소문내는 사람 있고, 그거 채굴하는 돈 갖다 대는 사람 있고, 어? 그러고 누구 막 사람들 모아갖고, 어? 이거 샀는데 몇 배 올랐다. 다시 하면 이거를 차트를 그리는 사람 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코인이 나왔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 코인당 2달러였단 말이지. 예? 근데 실제 막 거래될 거잖아요. 그죠? 예? 거래돼갖고 2달러, 4달러 되고 10달러 되고 5달러, 예? 그래도 한번 꺼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그 차트는 객관적인 누가 그린 문제가 아니라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시세 조정의 어떤 그림자 세력들이 애널리스트, 탐색꾼들이 있고, 전주가 있고, 찌라시, 이런 어떤 분업적인, 그래서 차트를 만드는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켓 메이킹, 이런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 동전주 같은 경우는 1, 2억 정도면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키우고, 그러면 이제 동전주 이외에 대형 비트코인은 작전이 가능한가? 답은 동전보다는 어렵지만 시세 조작이 가능하고 그 뒤에 큰 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근데 그 시세 조정하는 뭐 내부 어떤 메커니즘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이제 견해들이 쭉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 이거 들어보셨죠? 김치 프리미엄. 이게 엄밀한 면에서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갖고 이렇게 쭉 하면 저는 참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국내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에만 그만큼 여기 열풍이 더 불었다는 것이. 예?
저기 군대 가 있는 애도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요번에 마지막이야. 나 있잖아 500만만 어째갖고 우리 애 저기 부대에서 났던 얘기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있잖아 비트코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비싼 거지. 그래갖고 어떤 이 김치 프리미엄 족들은 네 명이 팀을 짜갖고 두 명 해갖고 여기서 돈을 갖고 싱가포르를 나가요. 나가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자기금 그냥 붙이면 되니까 돈도 안 들어.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을 팔아. 앉아서 돈이 남잖아. 그죠? 이러기도 하는가 하면 중국이 비트코인 이 열풍이 누구는 몇만 개를 갖고 있다는 거 이런데 중국이 거래소 폐쇄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폐쇄는 거기서 안 팔고 이걸 다 국내에서 팔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치 프리미엄을 먹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제중동포나 자기 인맥 구조만 여기 갖다 놓고 있으면 그냥 해외 송금 그냥 되니까 이런 어떤 불편한 진실들이 이렇게 이제 딱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소교를 좀 해보면 어쨌든 비트코인은 화폐 성격보다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금융상품으로서 봐도 생산이나 유통 전 과정이 안전장치 없이 원시적 시장에 던져져 있고 이게 원시적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온갖 협잡이나 사기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다 통용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비트코인은 금이나 주식 등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재적 가치가 뭔가 하면 주식은 살고 판다는 의미에서는 뭐 똑같은데 나는 500원 사갖고 550원 팔면 10%나 이익 냈잖아요. 이런 대상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그 500원짜리 주식은 내가 배당받을 공장에서 공장 가치가 분할되어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금도 그렇고 이게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이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를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구분되는 이제 금융상품이지만 또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이 말하자면 어디 있어? 이거는 그럼 뭐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동전 이것 저 보면 100원짜리 원가로 따지면 10원 할까 10원도 안 될 거. 아니 요새는 10원 할는지 모르겠다. 예? 이것도 내재적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 종이 쪼락 게 이제 불가한. 예? 이렇다는 면에서 꼭 이제 이것만 갖고 이제 좀 뭐 탓하기는 이제 못하기는 한데 그 국가화폐는 어쨌든 국가 보장의 신뢰의 산물이지만 이거는 기술적 안정성을 신뢰하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제가 요 표현을 조금만 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안정성을 신뢰의 기반으로 삼는다. 저는 여기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물신화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아니면 약간 뻥튀기? 이게 돼갖고 이게 마치 뭔가 대단한 미래의 가치를 보장하는 듯한 그래서 이걸 갖다 신뢰의 기반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다 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기반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신뢰가 있다라면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비트코인 시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 외부에 형성됐고 내재적 가치가 없고 그리고 가격 형성의 어떤 투기적 방식 이런 점에서 도박 행위하고 실제 매우 유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돈 놓고 돈 먹는 거 있잖아. 저기 하우스 가갖고 얼마만큼 내지를 거야 하는 거하고 실제 본질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기반하고 있는 거는 그 혜택을 선점하자.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투자 방식이 도박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이 물신화 작업은 아마 갈수록 저는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뒤에 저는 이제 그 이른바 블록체인 유토피아론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보기는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책은 안 가졌고요. 블록체인 이러면 블록체인 기술인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쫙 읽다 보면 완전히 신세상에 내일 모레 도래할 것 같은 이런 생각. 마치 저기 홍길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올 것 같은 이런 느낌 갖게 해요. 이런 데 좀 이제 기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의 어떤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오늘은 왜냐하면 이 코인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인에 의한 블록체인.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말씀. 지금 이게 1세대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는 이더리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배고 얘는 사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진화한 거고, 그리고 이제 3세대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 이제 동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동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너무 그거 하나?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요약 정리.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에이다, 이오스, 퀀텀. 뒤에 이제 퀀텀에 대해서는 한 예로 제가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릴 거고요. 특징은 얘는 이제 분산 원장이죠. 그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인 이제 공공장부라는 거죠. 퍼블릭 레저. 지금은 중앙 권력적 장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장부가 없이 우리끼리 다 각자 장부를 갖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퍼블릭 레저 이런 것이고, 이더리움은 여기에다가 스마트 계약을 갖다 도입을 했어요. 우리끼리 계약할 수 있는, 아까 말한 플랫폼을 결합시켜 놓은 거죠. 이 블록체인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수평적 계약이 된다고. 지금은 우리가 계약하는 거는 중개인이 다 있어야지 계약이 된다고. 집을 살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복덕방이 있어야 되고, 응? 특허 계약하려면 변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수료를 다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달아놓은 거죠. 3세대는 이제 이 스마트 계약하는 이 플랫폼에 이제 또 그거 하는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독립된 앱들을 깔아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는 거죠. 탑재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뉴스를, 아니 여기서 네이버를 통해 갖고 뉴스를 보잖아요. 내가 서버에 가서 그 서버가 제공하는 걸로 나는 뉴스를 받아본다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여기 정보를 같이 해서 내가 그냥 갖다 쓰자 이거. 서버가 없이. 그렇게 P2P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메일을 줘도 내가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내려면 내가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다음을 거쳐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하에서는 이거 없이 우리 둘이 그냥 직방이 된다는 거죠. 피어 투 피어. 이제 이런 게 3세대 그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의사결정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의사결정 기능을 탑재했어요.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은 이야기하겠지만 자급 증명 방식이고요. 여기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건 속도가 느리고 이건 속도가 좋아요. 요거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2세대 이더리움으로 이제 가는 거는 아까 말한 플랫폼 기능을 갖다 더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스마트 컨트롤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나 게임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분산 앱, 이걸 갖다 D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를 더한 것이고, 말하자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플랫폼이 같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서버를 갖다 경유하지 않고 P2P 방식으로 메일을 갖다 주고받고 같이 게임을 즐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게임 하려면 또 게임 중개업자한테 다운받는 수수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의사결정 기능의 이제 부재였는데,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해갖고 막 하다 봐보면 그 운영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업그레이드들도 해야 되고 이런데 누가 합의할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합의 방식도 없고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페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는 서버에 갖다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이쪽은 업그레이드를 갖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드 포크, 이렇게 깨진다 이런데 생태계 내부의 의견 대립이 커져갖고 생태계가 분리되는 현상을 하드 포크라고 하는, 이게 여러 차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코인 이게 분리돼 나간 거예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분리돼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3세대는 의사결정 기능을 탑재해 놨다는 거죠. 이건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인데, 이게 이제 채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작업이 내가 작업을 다 했어, 증명했어. 작업을 증명했으니까 나한테 그 말하자면 이니셔티브 와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코인인 거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원된 컴퓨터 연산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보안성은 자랑하지만 고가의 컴퓨터하고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채굴에 투입된 전기가 가정용 전기 소음보다 상회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 이제 블록체인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내가 말하자면 비트코인 여기 있다. 퀀텀이라는 이제 비트코인 코인이 있는데 1,30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한 달에 4개에서 8개 정도 채굴이 가능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은행 이자 주듯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돌려갖고 빨리 내가 채굴해야지 안 이래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뒤에 보이는 작업 증명 방식은 이제 뒤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뭔가 하면 여기 암호기가 하나 있어요. 암호기가. 근데 여기 답이 말하자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인풋을 뭘 집어넣으면 1, 2, 3, 4가 뭐가 나오는지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여기는 아무 규칙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조합이 되는 그걸 다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행도 없고 무조건 많이 빨리 잡아 돌려야 놈이 장땡인 거지. 근데 이게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시스템을 갖고 빨리 누가 많이 해갖고 나요 해갖고 딱 찾으면 그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느린 속도와 이제 용량 제한에서 아까 이제 3세대는 이제 그래 됐고요. 말하자면 이더리움은 블록 생성 주기가 14초인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3초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 그리고 이네드 1, 2세대의 처리 속도는 비자 카드보다 느리지만 대다수 3세대 블록체인은 신용카드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 제3세대 중국판 퀀텀이라는 블록체인 이제 코인이 있는데 이거 사례를 조금 좀 독특해서 한번 이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약간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 퀀텀 재단에서 개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16년 3월에 출시됐고, 그럼 이제 중국 어떤 3대 IT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출신 개발자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어서 중국판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제3세대에 걸맞게 가상화폐하고 플랫폼 기능이 같이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20여 개 DM, 이제 플랫폼 기능에서 요거는 이제 퀀텀 블록체인 하에서 개발되고 있고, 이게 오픈소스 개발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이 퀀텀 블록체인에서 이런 어떤 앱을 개발해 갖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0개 정도가 올해 내에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의료 분야 가상 통화인 메디블록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 콘텐츠 가상 통화 잉커 이런 어떤 DF들이 돼서 거기서도 이제 코인들이 나오고, 그 코인들은 그 자체에 운영하는 이런 어떤 비용으로 쓰여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하나는 다른 가상통화하고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퀀텀. 또 얘네들은 인공위성망을 통해서 인터넷과 상관없이 전 세계 어느 때나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올해 이미 초선 궤도 진입을 신경했고 22년까지는 72개 위성을 발사할 계획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얘네 퀀텀 코인이겠죠. 코인은 지금 이제 코인 가격이 또 얼마냐 이러면, 얘네들은 그 코인 가격이 그 블록체인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사실상 표현해 주는 거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조금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 마켓 캡이라는 앱이 있는데 전 세계 현재 1550종 가상 통화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에요. 여기 퀀텀은 19억 달러, 현재 20억 원권이 있고, 17년 5월 요것이 요 캡이 개통되는 당시 6.4달러였는데 올 1월에는 95달러로 6개월 동안 15배가 폭등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또 보면 이 내재적 가치다, 이러면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러면 조금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은 조금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블록체인의 기술의 이해를 조금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요 항목을 했는가 하면, 자꾸 채굴 이러니까, 아니 이게 금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막 그 채굴이란 연상 메타포로는 뭐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갖다 무식함이 조금 너무 짠해 갖고 살짝이라도 어디 가갖고 좀 이거 이런 거는 이런 거야 해놓으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 갖고 약간 해봤어. 이게 비트코인 채굴 과정을 통해 본 어떤 블록체인,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여러분, 종이와 상자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상자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종이 한 개씩은 이제 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갖다 이체하려면, 제가 여기 앱이 있거든요. 앱이 써 하면 국민은행 앱을 통해 갖고 제가 이체를 해요. 제 통장 번호 집어넣고, 그리고 이체해 갖고 보안번호 딱 집어넣고, 여기 우리 박영희 선생 뭐 통장 번호에 얼마 30만 원 보냈습니다. 그러면 승인 딱 떨어지면 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기록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기록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30만 원이 내 돈이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부 정리로 다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래 장부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가 우리들의 거래의 자기 표현들이라고. 그리고 그 장부가 내 국민은행 장부에 이렇게 다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앞에 이렇게 중앙 집중화된 어떤 원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다 기록한다라는 것인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이걸 갖다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방식은 지금 2번이 3번한테 주려면 2번이 국민은행한테 전화해갖고 저기 3번한테 돈 좀 30만 원 붙이세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은 없고 우리 이렇게 다 있는데 저 2번인데요. 6번한테 30만 원 이체합니다. 다들 기록해 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외치면 아 그래? 그리고 6명이 다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다음에 4번이 5번한테 나 또 50만 원 쟤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 또 4번이 50 보냈구나. 근데 종이가 요만해 갖고 이건 이제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0개 적었으니까 이 종이에는 10개 줄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관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종이를 이제 또 꺼내 갖고 11번째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보관한 거를 자기 상자에 딱 집어넣어. 그러면 6명이 다 똑같은 장부를 갖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게 신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중앙은행이나 은행 보면 은행이 지금 컴퓨터 시스템 다 돼 있다가 이게 셧다운 돼버리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 나 은행에 지금 500만 원 있는데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왜 이 위험으로부터 걱정이 없죠? 우리가 그만큼 국가은행을 신뢰하나? 얘네들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셧다운 돼도 또 백업 파일이 있고 백업 파일이 거기 셧다운 또 이쪽에 또 있고 적어도 3중, 4중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6명이 있다라면 지금 장부가 6개 있는 거잖아요. 우리 6중의 장치가 있는 거라고. 만일 이게 10,000명이 있다. 10,000명의 공동의 장부를 갖고 있다면 10,000중의 장치가 돼 있는 그런 면에서 기존 은행의 신뢰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신뢰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다들 정직만 하면 사람은 그랬겠지만 아니야. 우리끼리 있잖아. 나 30만 원 붙였어. 내 돈 붙였어. 자기한테. 근데 아씨 다들 30만 원 했겠지? 나는 아니야 20이라고 딱 적어놓고 이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같아야 된다는 보증을 해야 돼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말하는 기술적인 이제 문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상자에 딱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 상자에 넣는 과정을 여기서는 봉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봉인이 되면 수정이 할 수 없어야 되고 수정하면 다 조작이 되는 거잖아. 그러고 상자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왜냐면 여기 또 말하자면 있는 거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확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봉인할 때 참여자 6명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나는 나한테 이렇게 집어넣지만 야 너 넣었어? 우리 믿고 넣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저기 물 좀 한 잔 주시. 요 커피 바로. 자 그러면 이 봉인 과정만 조금 잘 보면 이 봉인 과정이 아까 말하던 채굴 과정이라는 거죠. 봉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긱불 머신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뭐 긱불 이러면 뭐 그러니까 암호 기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암호 기계. 암호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암호를 갖다 풀어야 되는데 같이. 그러니까 어떤 인풋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원리는 뭔가 하면 답을 여기 줘놔 아웃풋을 줘놓고 뭐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아웃풋이 나오는가 이걸 갖다 찾아내는 과정을 채굴한다. 그래서 말하는 봉인 번호를 찾아고 나 이거 찾았어. 그죠? 이래갖고 말하자면 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딱 줬다고. 하나가 컴퓨터를 잔뜩 돌리는 거야. 1부터 2부터 막 해갖고 막 집어넣나 아무도 그러고 여기는 어떤 원리도 없어. 지 멋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찾았단 말이죠. 원리는. 그러면 얘가 2번이 야, 나 찾았어. 몇 번이야? 8431이야. 이러면 다들 봉인할 때 컴퓨터에 8431하고 자기가 쓴 기록한 원장 있잖아요. 요걸 같이 딱 집어넣으니까 요 번호가 딱 뜨는 거지. 그러면 다들 여기 기록한 종이가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그죠? 증명하는 방식이. 너 있잖아. 똑같이 기록해. 내가 가서 봐야 돼. 사진 찍어 보내. 이거 6명끼리 가능한, 좀 10,000명이 그럴 수는 없는 문제잖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봉인 과정이다. 신뢰를. 이제 이게 어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디 가고 해시 함수 이런 게 나오면 그때 그런 거 그 암호 기계 이런 게 뭐야 이러지 말고 들은 거 봤다. 이게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 값이 주어진다고. 이 값이 주어지면 여기서 뭐를 집어넣어야지? 이거를 막 랜덤하게 찾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고 뒤에서 한 번 더 요 값이 난이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길고 이러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럼 여기서 더 많은 작업을 컴퓨터를 잔뜩 더 돌려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난이도 값이고 이게 먼저 딱 주어지는 거죠. 봉인할 때.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걸 한번 찾았다. 요렇게만 또 하면 쉬워서 안 된대. 한 번 더 가요. 아까 47063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하나에 또 한 개를 더 집어넣어야 또 이렇게 나온다 해갖고 또 얘까지 또 잡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찾고 얘도 찾았어. 얘가 그러면 나는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처음에 아까 47063 있잖아요. 브라브라브라브라는 건 컴퓨터를 잔뜩 잡아 돌려. 이게 말하자면 만대를 돌렸던 하여간 해갖고 봉인 번호를 90371 찾았다 이러면 야, 번호는 90371이야 라고 얘가 외치는 거죠. 3번이 찾았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까 첫 장 했던 거 이거하고 9037 이걸 입력하면 같이 싹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뻐가 딱 났다. 넌 막 조작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래서 이제 블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바탕되는 체계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화폐에 응용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이 바탕될 수도 있고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이런 어떤 상품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비트코인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약간 기술이 개발됐고 약간 정형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원리를 아까 그것을 약간 이제 다른 그림으로 보면 A가 B에게 이제 송금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10분 단위마다 원장이 재구성돼요. 새로운 블록이 갖다 붙는 거죠. 하고 네트워크 모든 참여자의 블록이 전송되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말하자면 나 봉인번호 찾았어. 이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 게 그게 코인이다. 비트는 정보의 단위를 비트라고 그러죠. 1비트, 2비트, 3비트. 그래서 디지털 동전해서 비트코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채굴 과정을 이제 조금만 아까는 이제 그 상자로 설명했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전자 IT 약간 용어로 한 번만 더 살짝 보세요. 채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채굴은 봉인 번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인 거고 그래서 자기가 봉인을 다 찾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것.
그러니까 코인이 오는 걸 갖다 여기는 채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명방, 응? 이명방이가 이렇게 이제 줬고, 근해가 또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200만 원, 여기는 이제 여기도 200만 원. 응? 이제 그런데 요걸 갖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내는데 요런 이제 값들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주어지고 아까 두 번째 값 찾는 거 있었잖아요. 첫 번째 값 찾고 두 번째 값 찾는데 요 이제 말하자면 이걸 때 해시값이라고. 아까 왜 첫 번째 하나 찾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더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찾는 거고 말하자면 요 값에 맞는 앞에 입력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딱 맞는 건 아닌데 여기 281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요거보다 적은 숫자가 나오면 된다고 그래요. 딱 요거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미세하게 들어갈 건 없고 첫 번째 요 인풋 그걸 찾고 이제 두 번째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찾으면 요것이 여기 머클트리 해시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아까 여기 난스라고 있죠. 난스가 아까 봉인 번호. 요게 맞춰서 요걸 갖다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록 헤더라고 이제 쭉 있는데 그 채굴 난이도 요거는 지금 요 값을 어떻게 더 어렵게 짜느냐에 대해서 이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되고 블록 헤드는 이 6가지가 다 기록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 헤드는 이렇게 이제 6가지 정보가 있다. 버전은 이런 것이고 요거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거 봉인 번호를 찾았어. 그래서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지금 내가 요거 종이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요거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요 전장, 요 전에 있던 장 이것도 같이 집어넣으라 이거야. 그래야지 위방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에 있던 그거 집어넣고 요번 거 집어넣고 시간 집어넣고 난이도 요거 집어넣고 계산 횟수 여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블록 헤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어넣어갔는데 처음에 넌스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또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다음에 2를 갖다 집어넣어. 또 이렇게 또 안 떠. 그래갖고 계속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해갖고 이게 8200, 764, 351을 집어넣었지만 여기 딱 나온 거지. 그러면 내가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찾았다. 그리고 여기는 32비트 체계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32비트라는 건 뭔가 하면 2의 32승. 어마무시한 정도의 입력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 돌리는 만 대의 이 컴퓨터가. 그래서 그 노가다 값으로 코인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채굴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이런 거. 반응이 없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블록체인도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식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미래 것을 갖다 대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설명들을, 요거는 이제 바로 그 블록체인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다.
거죠.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여기에 접속해갖고 내 필요한 정보를 갖고 그리고 여기 서버를 통해서 우리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서버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우리는 네이버 접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은 결국은 콘텐츠 권력이 서버에 집중된다는 거죠. 네이버는 내고 다음 이 운영자들이 지네 멋대로라고 올릴 거 올리고 지네가 기준 턴을 다 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되는데 대표적인 시대 은행이고 은행이 모든 거래를 갖다 중개하는 대신 수수료도 받고 지네가 처리하는 방식도 지네가 다 정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서버 의존적 현상을 탈피하고자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도 좋다는 거죠. 서버를 탈피한 거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각 개인이 이제 장부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거래할 때 중개사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해 블록체인이 반드시 화폐 경제 활동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잠재력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인터넷 플랫폼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킹상에서 네이버 같은 웹 서비스를 갖다 구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파괴력은 매우 저는 이제 이 기술이 얼마만큼 우리가 사용 가능한 이렇게 나오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으나 매우 파괴력은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모바일 게임이나 어플을 만들고 배포할 수도 있고 기존 방식이 차이나면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수수료를 안 줘도 된다는 것이고 권력이 다 분산된다는 것이고 그러고 우리가 블록체인 안에 우리끼리 의사결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세대 아까 블록체인의 의사결정 방식이 탑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그러고 다음과 같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변화들을 좀 볼 수 있겠지 않느냐. 기존 기득권에 있던 이네들은 힘이 다 약해질 것이다. 거대 자본, 은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뭐 이랜들은 이렇게 이제 개인들끼리 이제 그거 하니까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로 따지면 더 이상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화폐로서 관세 세금이 건행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조금 아까 말한 화폐 자체로 보면 넘어야 되는 산은 많지만 순 개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위험한 것도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적인 관계 간에 정보 공유와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적 요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긴장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해결돼야 될 문제도 있고 말하자면 암호화폐가 화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이런 이제 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 블록체인은 이제 플랫폼이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인프라의 기술의 어떤 대표적으로 탑재한 이런 것이고 이 이제 제3세대 블록체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현재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화폐는 저는 요런 표현이 조금 너무 약간 연상이라는 면에서는 좀 그런데 일단 뭐 그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뭐 요렇게라도 조금 비유적 이해를 해 준다라는 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해당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단위로 존재한다. 이거는 해당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이런 관점에서 좀 놓고 이게 지금 해당 이더리움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품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달러로 또 주고받고 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까지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많은 활동을 할수록 더 많은 이더리움 화폐를 갖다 보유할 수 있고, 이네들은 이 네트워크상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사거나 더 많이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채굴도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 중의 하나다.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뒤에서 말씀하지만 이게 정보 인터넷에서 가치 인터넷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가치가 블록체인 내에 이렇게 다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고 유통될 수 있다라면 그런 유통과 이런 과정에서 이 체인 내에 그런 코인이 자기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이 단위로 주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긍정적인 것만 있는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격 방식은 아직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매우 안전하지만 완벽한 안전한 건 아니다. 그러고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아까 말했지만 많은 국가나 거대 기업들이 견제가 있을 것이고, 이 블록체인 인프라가 실현되는 데는 이걸 갖다 다 넘어서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이건 이제 기술자적 시각이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끼치는 어떤 기술적 영향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또 다른 시각에서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을 조금 보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블록체인 유토피아적인 이제 이 블록체인 정말 죽이는 수준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이런 이제 한데 개념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첫째,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 블록체인은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이 정보의 인터넷이었다면 지금 블록체인은 자산의 인터넷이다. 그래서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의 바다로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겁니다. 가치, 내 가격, 내 자산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뭐 예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자동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에 대해서 내 승인 번호가 있고 내 자산 가치 번호가 있는데 이걸 갖다 블록체인에 저장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도둑질해 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가치가 보장되고 보관되는 이런 이제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서 내가 디지털 상에 흘리고 다니는 모든 흔적들 이것을 이 정보가 되고 그것이 돈이 된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그걸 구글이나 얘네들은 나를 갖다 다 그거 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나의 블랙박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내에 나의 데이터를 내가 관리한다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내가 그거 한다는. 근데 그 기술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갖다 페르소나를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금융할 때 나를 갖다 보내는 나의 아바타하고 책을 읽을 때 나의 아바타는 이쪽에 갖다 보내고 내가 춤출 때 아바타는 이쪽에 갖다 보내고 그걸 갖다 나의 갖다 블랙박스 안에 다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이 이 블록체인 안에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자산은 스마트 계온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블록체인 협업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를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 분산 장부,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이거는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거래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개 장부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와 접근이 가능하고 다운되지 않고 누구든 멈출 수 없고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래 신뢰이 100% 보장되고 누구든지 거래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 가능하고 거래 결과가 영원히 저장되고 위변조될 수 없다라는. 암호화폐의 옆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내부 자산으로 매개체이기도 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시스템은 암호학과 경제 시스템이 절묘하게 조합된 시스템으로 자발적 참여의 인센티브 시스템의 근간이다, 암호화폐는. 그래서 암호화폐의 가치는 전체 시스템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 가지의 종말. 현재의 세상은 이렇다는 거죠. 금융결제원이 있어요. 여기 통제받는 은행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통제받는 고객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은행이 꿈꾸는 세상은 얘가 없었으면 좋겠어. 에? 그리고 자기들만 이렇게 세상되고, 왜냐면 쫄봉은 이렇게 두는 게 좋거든. 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있잖아. 니네들 없었으면 다 좋겠어. 그냥 이렇게.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갖다 종말의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다. 중개상이 종말할 것이다. 이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두 번째는 계층 구조가 갖다 종말이 올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계층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지만 모두가 통제하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계층 구조가 없어질 것이다. 이거는요, 이게 블록체인 유토피아론자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AI, 인공지능, 또 유토피아인 리프킨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종말. 그러니까 제공자와 고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제공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은행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채굴 하잖아. 그죠? 채굴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거래를 승인하고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고 보안을 책임진다. 그래서 경계가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하나 이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거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되는 이제 문제고, 좀 잘 관찰해봐야 되는 문제고, 제가 케이스를 많이 수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하면,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체인 아이디 해갖고 이게 버전판 지금 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아마 올해 말까지 이거 실험해갖고 좀 이제 그 실험 버전 끝나면 공인인증서가 이걸로 대체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 방식이 이제 블록체인화 되는 거는 요새 많이 해가고 있어요. 서울시는 모든 서울시 이게 공사 주는 거, 이 입찰 방식을 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 방식은 다시 얘기하면 A, B, C, D, E가 제가 서울시인데, 자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35점, 67점, 80점, 100점 당첨.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10명이 와 있으면 자기가 막 설명해요. 그러면 똑같은 그 목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점수를 다 주고 아까 말한 상자에 집어넣는 거죠. 해갖고 같이 다 평가하고 1등이네? 중개자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결정한다라는 거죠. 먼저 이런 거라든지 블록체인 저널리즘, 이것도 이미 실험되고 있는데요. 뉴스 플랫폼 11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는 지금은 신문사나 방송사가 기자를 고용해갖고 그걸 생산하고 유포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사나 방송사 없이 우리끼리 블록체인을 만들자 이거죠. 내가 기자예요. 내가 막 기자를 써갖고 딱 올린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좋아. 그리고 그 위에 점수를 매기고 자기가 사가. 그런 사가는 과정까지는 계속 체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뉴스를 만들고 소비하고 이런 어떤 체인을 갖다가 그리자 이런 것이고,
그러고 이제 아까 말하자면 그 블록체인 기반의 운영은 다양한 어떤 메디 블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런 면에서 매우 여러 가지로 곧 아마 우리 앞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보면 주로 AI하고 로봇하고 빅데이터와 이런 어떤 기반에 의한 기술들이 상품들이 우리 눈앞에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AI 스피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이런데 아마 이제 블록체인도 곧 그런 뭐 블록체인 기술만은 아니겠으나 이렇게 융합된 형태로 우리 앞에 어떤 상품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